네, 이어서 계산형 출제 요소 및 유형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이랑 이제 근제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정리해온 내용에 의하면 이 5, 6월 달에 이미 그 교환에도 나눠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좀 리뷰를 해본다라고 하면 크게 이 배상책임보험이 크게 우리는 자동차 보험보다 사실 어렵지는 않은 게 이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보험자는 이 보험을 가입하는 업주 대체적으로 1명 정도만 해당이 돼서 크게 이게 사례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간혹 피보험자가 2명인 경우도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걸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피보험자 1명인 경우 그다음 피보험자가 각각 그러니까 여러 명인 경우 뭐 2명 정도 이렇게 볼게요. 먼저 이 피보험자 1명인 경우 이 사례 문제의 좀 유형을 보시면 크게는 우리가 다 주로 공부하는 것들은 이 영업배상책임 보험이니까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임의배책으로 이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유형 1개. 그다음 아까 의무배책 파트에서 좀 기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의무배책만 구하는 문제 한 문제. 그다음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담을 하는 문제들도 이미 기출이 됐었어요. 그 분담을 좀 쪼개보면 먼저 피보험자 1명이 이 임의배상책임보험을 2개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피보험자 1명이 의무배책 하나와 임의배책 하나를 가입하는 경우, 그다음 피보험자 1명이 의무배책과 임의보험을 2개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얘와 얘를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 임의배책 2개는 이미 기출이 됐고요. 그다음 이 의무 하나 놓고 임의로 독립책임을 분담하는 요 문제 유형도 이미 기출이 됐었어요. 지금 기출이 되지 않은 유형은 뭐 의무배책하고 임의배책이긴 한데 요 내용도 어렵지 않은 게 손해액을 산정해서 우리 다 약관에서 공부하셨던 바와 같이 먼저 의무보험에서 지급할 보험금을 주고 나머지 초과 손해에 대해서 임의배책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은 유형들만 좀 남아 있고요. 다음으로는 피보험자 2명인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보험 각각의 피보험자가 이런 그림이 좀 되겠습니다. 피해자는 1명이고요. 각각의 피보험자, 즉 가해자가 2명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가입하는 이 보험이 조금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설 소유자 특약, 그다음 예를 들면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뭐 사고의 예를 들자면 이 식당에 이 피해자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이 식당 주인이 이 고기 뭐 불판 같은 것들이 가스를 켜는데 그 가스 조작의 이 부주의한 과실 때문에 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런데 그 사고의 내용을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고는 일단 이 피보험자의 과실과 이 제조 가스, 부탄가스의 이 제조물 결함이 이 경합된 사고일 경우, 이런 경우가 이 케이스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피보험자도 가해자가 되고 이 사람도 이제 불법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하고, 우리 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민법 760조에서 연대 책임으로 규정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경우 우리 판례에서는 이 연대 의미를 부진정으로 봤었고, 또 이 부진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는 이런 어떤 주관적인 관련성이 없어서 원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 피해자가 1명의 이 불법행위자한테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게 되면 이 손해액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 이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분담 부분의 이상에 대해서는 상대방 이 공동불법행위자한테 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가능한 케이스가 이제 이런 유형이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사례형 문제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보험자 1명에게 전액 청구하는 경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공동불법행위자 이 구상권까지 같이 묻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혹은 각각의 A사와 이 B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각각 구하는 이런 문제들로 또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피보험자 1명인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보시면 요 밑에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 것들은 뭐 크게 그냥 보험금만 산정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이 없을 걸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담 문제라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거는 한 명이고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어떤 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평소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험금으로서 지급을 받는데 이때 임의, 이렇게 가입한 이런 형태. 그림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자들끼리의 분담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보험자 간 분담의 문제고요.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보험자들끼리 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약관에서는 주로 독립책임액으로 분담을 해서 이 피보험자의 손해액 한 번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는 보험자 간 분담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3번 같은 경우에는 독립책임액 분담, 그 다음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초과액 분담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 구해서 의무보험 주고 초과되는 거를 의무에서 이 독립책임을 또 분담을 하는 이 혼합된 형태는 전부 다 이 분담의 형태가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서 이 피보험자가 각각 이제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는데 이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상권 문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분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분담이 되는 건 아니고 이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이 보험이 여러 개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분담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문제 크게는 이 형태에다가 각각 이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를 입혀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피해자의 이 손해액을 구하는 것은 우리 이미 다 이 법률상 책임 파트에서 다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다 보고 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출제 요소들이 결국에는 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출제 요소들이 각각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말씀드렸던 대로 피보험자 한 명이 이 의무배상 책임만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계약사항이 주어질 거고 그다음 밑에는 이 피해자의 손해액과 관련된 이 산정기초 사항들이 주어지겠죠.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 출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 피해자의 이 손해액을 산정을 하려면 이 피해자의 소득과 그다음 장애와 이 과실이 결정이 되어야만 이 손해액을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배상 책임 파트에서는 이 소득이 그리 어렵지가 않은 게 사고 발생 직전에 그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이 월현실 소득에 피해자가 사고 직전 얻고 있었던 직종의 수익금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노동능력 상실설에 따라서 이 제세액 같은 것들은 공제를 안 하고 전액을 다 소득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사고 직전에 이 세무서에서 증빙될 만한 이 세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 세무 자료가 있으면 이 월소득액이 쉽게 산정이 되고요. 혹은 이 세무 증빙 자료가 없는 사실은 이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추정되는 소득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추정되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얘기하는 이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통계소득 같은 것들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전국에 치과 의사와 같은 이 여잔지 남잔지 치과 의사 경력이 몇 년 차인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이 통계청에서 이 직종별 경력별 산업별로 임금을 이렇게 모아서 발표하는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것들도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얘기하는 추정 소득의 한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 주부 같은 사람들은 소득이 사실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그 노임단가 같은 것들도 다 가능하죠. 또 형틀 목공이라든지 이런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특별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 중에 이 수중노임, 형틀 목공, 비계공,
일당이 전부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부는 보통 인부일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 도시에서 일을 하고 일용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월 가동일수는 우리 22일로 봤었고요. 그다음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 일용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죠. 이 농촌 같은 경우에는 가동일수를 25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소득에 들어갈 내용들은 전반적으로는 일실 수익을 산정할 때 이 소득이 들어가니까 소득은 뭐 월 현실 소득에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주어지고요. 혹은 통계 소득 얼마 뭐 이런 내용들도 주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 주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보통 인부 일당 10만 원 이러면 한 달은 22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소득을 적용하는데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 소득 파트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건 이미 기출이 되긴 했는데 이 급여 소득자들 같은 경우 중에서 이 정년이 이 우리 보통 인부의 일반적인 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60세보다 이 회사의 정년이 좀 짧은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급여 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일반적인 우리 가동 기한은 보통 인부는 정년을 60세로 법원에서 보고 있는데 회사의 정년이 가령 55세인 경우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당시에 이 피해자가 월소득 3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55세가 지나면 이 회사를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실수익을 산정을 안 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55세부터는 일반적으로 60세 때까지는 그래도 일실수익을 산정은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임금이 좀 변동이 되겠죠. 만약에 지문에서 주어진 그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을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통인부 임금을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인부 임금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부임금 같은 거 요거 적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일당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22일을 한 달로 보시면 되고 또 지문에서 뭐 월 일수는 20일로 한다라고 하시면 보통인부 일당 곱하기 20일로 이 주어진 이 조건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미 기출이 됐고요. 그래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애라든지 사망한 경우에 있어야 경우여야 이러한 일실 수익들을 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대부분은 입원 치료라든지 통원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 피해자한테 후유 장애가 남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기간 동안까지는 이 피해자가 이 사고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이 수익을 벌고 있었을 걸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게 통상적이다 보니까 이 사고 때문에 얻지 못하는 수익, 일실 수익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일실 수익을 산정할 때는 우리 공식이 장애 일실 수익을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뭐 월 임금 그 사람의 소득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장애율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장애율을 언제까지 이 장애가 남는 이 기간 동안에 중간이자가 공제된 요 개수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과실 상계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장애와 관련된 이 장애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출제 요소들이 조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복장애, 그러니까 장애가 한 가지 10%만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10%, 그다음 뭐 팔은 뭐 20%, 또 다른 부위는 30%가 한 사고로 동시에 장애가 여러 부위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복장애율을 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 장애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이 피해자의 이 기왕증은 우리 상계해 주는 걸로 손배금 산정할 때 이 공통 요소 중에 기왕증 상계, 피해자한테 과실 있으면 과실 상계, 마지막으로 손익 상계 해야 될 일 있으면 손익 상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는데요. 이런 기왕증이 적용돼서 장애율을 구하는 이런 문제도 가능하고요. 또 이 사고 이전에 이미 장애가 신체에 장애가 있던 자가 이 사고 때문에 다른 부위가 다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에 장애가 있던 부위가 이번 사고로 또 다쳐서 장애가 가중되는 경우 이런 기존 장애 처리 같은 경우에들도 이 장애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5, 6월 달에는요. 이 장애율을 중복장애율을 우리가 2개를 연습을 했고요.
이미 기출에는 3개짜리를 구하는 이 기출들도 연구장에 3개짜리를 구하는 이 기출이 된 적이 있기는 해요. 뭐 그것도 우리가 뭐 모의고사 문제로 이 3개를 산정하는 방법을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 5, 6월의 수업을 통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장애가 남지 않고 이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일시이익을 산정을 할 때 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봐서 그 생활비를 공제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예를 들어 사고 직전에 월 300만 원씩 벌고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망을 했기 때문에 3분의 1을 우리 통상 법원에서는 생활비라고 보고 이를 사망했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돈이라고 해서 손익상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식으로는 1-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생활비 공제, 사망할 경우에는 3분의 1을 생활비 공제해야 된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이 급여소득자였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정년 규정을 파악해서 이 사람의 일실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일실수익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일실퇴직금 산정하는 문제 한 번 기출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치료가 그러니까 장애가 남기는 했는데 이 장애가 이제 평생토록 가는 장애일 뿐더러 뭐 식물인간이라든지 평생 동안 누군가의 이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을 개호 환자라고 하는데 이 개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뭐 입원 일실수익, 장애 일실수익 이런 거는 뭐 기존과 똑같이 산정을 하시고 중요한 건 그 개호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그 비용을 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개호비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건 이 개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살아있을 수 있는 여명이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단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가동기간이 여명이 이 가동기간 내로, 그러니까 즉 뭐 60세라고 한다면 가동이 60세라고 한다면 60세보다 여명이 안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이미 사망한 걸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명이 단축된 이후부터 이 가동기간까지는 사망한 걸로 봐서 사망하면 이 생활비 공제 3분의 1을 해주시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치료비와 관련된 내용을 둘 수 있겠는데요.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을 할 때 이 피해자가 이 사고와 관련 있는 이 치료비 지출액은 전부 다 피해자의 손해이기 때문에 이 치료비들을 다 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종결을 하고 나서 향후에 살아있을 수 있는 기간까지 혹은 뭐 몇 년까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이런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 중간이자를 지금 당장 이 사고 시점에 일시불로 땡겨봤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이 중간이자 공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주로 보셨던 거는 경과 월수라고 해서 호프만 계수를 산정을 할 때 중간이자 공제는 다 월수로 우리가 산정을 했고요. 혹은 경과 년수 년으로도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향후에 살아있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보조구가 이제 필요한데요. 이 보조구가 여명 기간까지 뭐 3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1회에 들어갈 비용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 곱하기 여기에 3년마다 이렇게 해볼게요. 3년마다 교체 필요. 그러면 3년에 해당하는 H계수. 그 다음 그로부터 또 뒤에 3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6년째 해당하는 H계수. 그 다음 9년째 해당하는 H계수에서 이런 H계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경과년수라고 하고요. 지문에 경과년수에서 3년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자 과실상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년수로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경과 월수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조구를 산정을 할 때 향후치료비를. 만약에 향후에 1년 뒤 성형이 필요한데 이 성형비가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실무에서는 이 향후에 한 번 정도 하는 이런 성형이라든지 뭐 핀 제거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이 중간이자를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만약에 지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과 월수가나 혹은 뭐 경과 연수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중간이자를 공제를 하라고 하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곱하기 월수 12월 빼기 11월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걸로 우리가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향후 1년이니까 1년에 해당하는 건 12월이죠. 그럼 12월에서 바로 전달 거를 개수를 빼주시면 이게 요 연수와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얘는 경과 연수로 하면 1년에 해당하는 H개수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주어지는 게 연수로 주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월수로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례적이고 향후에 한 번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중간이자를 공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만약에 향후치료비 500만 원 해놓고 괄호하고 현가액이라고 한다면 걔는 이미 현재 가치액을 중간이자를 공제를 해서 산정을 이미 해놓은 것이므로 거기에는 또다시 중간이자 공제를 해주실 필요가 없겠죠. 다음 요때 지금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을 할 때 이 개수가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라이프니츠 개수와 호프만 개수가 있었어요. 자, L개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건 자보약관에서 L개수를 쓰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이 손배금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H개수를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죠. 뭐 법원에서는 둘 다 뭐 무방하다고 하지만 사실 산정해 보면 H개수 같은 경우는 이자를 단리로 공제하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손해배상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돼서 더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는 다 청구는 다 호프만 개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어진 지문에 아마 호프만 개수로 다 중간이자 공제가 주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개수만 갖다가 잘 찾으셔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국인들의 일실 수입을 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이 많고 또 그 외국인들이 이 피해자로서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다치게 되면 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요거 5, 6월반에 그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고요. 이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보상해주는 거, 배상해주는 거 다 똑같죠. 뭐 위자료, 일 못한 금액, 뭐 일실수익, 2번 일실수익, 장애 일실수익, 위자료 뭐 다 똑같은데 그 중에 장애 일실수익을 산정을 할 때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 외국인 사람들이 다친 경우에는 이 우리 국내의 체류 기간까지는 국내 임금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 체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인의 모국의 임금을 적용을 하게 되죠. 본국의 임금.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는 이 체류 기간을 뭐 3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러면 뭐 3년이면 3년까지는 우리나라 임금, 그 다음 3년 이후에는 그 본국의 뭐 중국의 뭐 길림성 임금이 그 지문에 주어졌다고 하면 이 체류 기간 이후에는 중국의 길림성 임금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손해액 산정하는 이러한 뭐 기타 등등의 요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 의무배상 책임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임의배상 책임에 들어가서 이 피해자 손해액을 산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피보험자가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으로 청구했을 때 최종 공제금액을 빼고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을 하면 지급보험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각각 전부 다 여기 네모 칸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인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정확하게 일단은 산정하실 줄 알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득점은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손해배상금을 산정을 해놓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이기 때문에 이런 약관과 관련한 내용들도 좀 산정을 할 때 이 요소들을 조금 가미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디덕터블 공제라든지 혹은
이 지금처럼 이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뿐만 아니라 이 약관상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이 비용들도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들까지도 같이 주어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 손해배상금과 이 비용을 어떻게 잘 이렇게 요리를 해서 최종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하실 건지 그걸 구하는 문제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보상 한도액을 최종적으로도 손해배상에 산정해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파트에서 이 보상 한도액을 적용하는 이런 문제들도 가능하죠. 뭐 예를 들자면 손해액을 피해자 홍길동에 손해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이게 2억이 됐고요. 그런데 계약상의 보상 한도액은 1억이라고 한다면 얘는 계약에서 지급할 보험금이기 때문에 최종 홍길동의 손해액이 2억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1억이 되는 거죠. 1인당. 네. 자, 한 사고로 동시에 여러 명이 다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1인당 한도도 적용받지만 그럴 때는 한 사고당의 한도도 같이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 한도액 적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자동보건 및 감소되는 거는 통보상 한도에 기억하시죠? 네, 주로 사용되는 데는 배상청구기준증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보험들에서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제조물 배책, 생산물 배책과 이 의사 및 병원 배책 같은 경우는 주로 담보기준을 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 주로 가입을 하니까 그때에는 뭐 한 사고당 보상 한도액 얼마 플러스 연간 총보상 한도액 얼마를 같이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자, 지금처럼 1인당과 1사고당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줘도 이 보험 기간 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한도액이 복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고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이 돼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계속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대신 연간 총보상 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자동 복원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죠. 자동 복원되지 않아요. 따라서 사고가 기간 내 여러 번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2차, 3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잔여 보상 한도액 내에서만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동 복원하는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 법률상 손배금 산정하고 그다음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빼서 최종적으로 한도액 내에서 지급을 하는 이 지급 기준이 있었고요. 그다음 기출에 이미 여러 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험자들끼리 보험금을 분담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 보험금을 산정은 이 약관 파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손해액을 산정을 하지만 이 법에 의무보상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지급 기준 같은 것들을 정하고 있는 이 보험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재난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다중이용업소 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급 기준을 만족을 해야만 보험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요소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CGL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로는 약술만 됐지만 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중요했던 거는 우리 CGL 같은 경우에는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과 보상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CGL로는 A가 신체장애와 이 재물손해를 보상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여기에서 보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가 가입되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는 추가 지급 조항이 있었죠. 이 추가 지급 조항 같은 경우에는 비용 손해를 담보하는 담보 조항이었고요. 얘는 특징이 뭐였냐면 보상 한도액과 상관없이 이 비용 발생된 거는 전액 보상해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파트는 이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파트에서 출제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으로 이런 아까 설명드렸던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일 때 공동불법 행위 책임이라든지 또 약관 파트에서 이 면부책을 가리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피해자의 이 손해액 산정하는 파트에는 굉장히 지금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얘가 의무배책에 들어가든 얘가 임의배책에 들어가든 얘가 혹은 나중에 근제 파트 EL특약에 들어가든 결과적으로 이 손배금 산정하는 거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기본 이 짧은 문제들로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시면 이런 것들은 금방 산정을 하실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산정 실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수에 좀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조금 수기로 계산을 좀 많이 연습을 좀 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 보험금 산정한 이 약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출제 요소들은 전부 다 이 모의고사 통해서 다 7월 달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이 요소들을 가지고 이 사례를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폼을 잠깐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우리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제일 이제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국문영업배상책임에 보상하는 손해를 봤더니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른 계약 내용에 따라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민법 750조, 390조, 756조 이런 내용들을 피보험자가 잘못하면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걸로 우리가 다 공부를 해왔었죠. 다음,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이라든지 계약상의 하자가 없어야 최종적으로는 보상 책임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목차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배상 책임에 이 목차 쓰시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영업배상 책임에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업배책에 약관의 내용을 살펴봐야 어떤 경우 보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때 피보험자한테 법률상 책임이 성립해야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피보험자한테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주는 거죠. 법률상 책임 검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제 사고 내용, 주어진 사고 내용들을 보고 피보험자가 민법 750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사료된다. 동물의 점유자이면 759조 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의해서 법률상 책임을 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배상 책임은 발생했지만 약관상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이 되면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일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보상 책임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이 보상 책임은 약관상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률은 이 민법이라든지 이런 법률 규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보상 책임에 해당해야 되는 내용들은 면책사항에 이 사고가 걸리는지, 면책사항 해당 여부, 그 다음에 계약상 하자 여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보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상 책임도 발생하고 피보험자한테 또 약관에 근거해서 보상 책임까지 발생을 하면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급보험금 산정. 자, 이 지급보험금은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조금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제가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게 되면 입원을 하겠죠. 일단 막바로 통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경우에는 입원을 해요. 그럼 입원하면 치료비가 무조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입원 기간 동안에 일 못하는 손해가 발생이 되겠죠. 그럼 입원 일실 수익이 해당이 될 거고, 만약에 입원 끝나고 통원을 한다라고 하면 통원 일실 수익이 발생이 될 거고, 또 입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에 장애가 남아서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는 장애 일실 수익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자료까지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이 머릿속에 이 루틴을 가지고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씩 들어가시면 되겠죠. 먼저 치료비가 발생됐는지 지문을 살펴서 치료비가 있으면 구해서 과실상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피해자가 입원했다라고 한다면 입원한 기간에 일 못한 금액을 월소득 곱하기 입원 기간 노동력 상실률 100% 해서 피해자 과실상계까지 적용해서 산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일실 수익. 이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정 출제 요소들을 보시면 중복장애인 건지 기왕증 장애인 건지
혹은 기존 장애인 건지 그런 요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출제 요소들이. 그 다음 최종적으로 많이 빠뜨리시는데 위자료까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죠. 치료비가 발생 안 됐다. 그럼 이 항목만 삭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최종 지급할 보험금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이 계약관계에 근거해서 어떤 조건들을 설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을 통과해야만 최종 지급보험금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LOL이라든지 아까 자기부담금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발생된 최종 손해액에서 우리 시기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때 디덕터블을 빼고 한도액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아까 산정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1인당도 있었고요. 1사고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총보상한도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출제 요소들이 각각 이 계산을 할 때 다 투입이 돼서 여러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뿐인 거죠. 다음으로는 근제보험의 유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근제보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유형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요. 결과적으로는 WC와 크게는 EL 특약으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근로자의 유형을 조금 나눠보면 먼저 해외에 파견된 해외 근로자들이 있을 거고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선원법에서 정한 선원 근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산재법이 적용되는 산재 근로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산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해사정사가 산정할 게 없는 게 이미 산재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서 나라에서 정한 공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뭔가 보험회사 비슷한 이 기관을 통해서 산재 근로자가 재해를 입게 되면 이 재해보상금을 직접적으로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따로 사보험사에다가 이 민영보험에 가입이 필요가 없게 돼요. 민영보험이 필요 없죠. 그러면 이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이 근로자들을 담보하기 위한 뭔가 민영보험회사의 담보조항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WC 특약이죠. 재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상 책임 특약이죠. WC 특약. 자, 사례 문제에서는 이 지문을 주고 예를 들면 선원 근로자가 배에서 파도에 출렁이는 그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주고 어디에 부딪혀서 혹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 내용만 주어지고 이 계약사항으로는 선원 근제보험 우리 특약이니까 보통약관은 기본으로 가입되고요. 보통약관 그리고 재해보상 책임 특약 이렇게 주어지죠. 자, 요것만 산정하는 문제가 따로 출제가 가능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출이 됐었어요. 선원 WC만 산정하는 거 15점짜리 됐었고요. 그 다음 출제 요소 중에는 장애의 조정을 가지고 장애 구해가지고 최종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출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이 해외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근제보험 보통약관 주고 재해보상 책임 특약을 주고 그 다음 해외 근제 같은 경우에는 산재법 특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재법 적용 근로자보다 불이익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WC 확장 추가 특약을 가입을 해서 이 산재보상 수준을 확장하여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사항에 보통약관, WC 특약, WC 확장 추가 특약 이렇게만 주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아직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선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던 거 있고 또 첫 해에 행방불명보상 실종된 경우에 요거 기출이 됐었고요.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시보상금을 2년 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일시보상금을 사업주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 일시보상을 주게 되면 선원 같은 경우는 선원법에서 정한 요양, 상병, 장애보상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요양, 상병, 장애만 면제니까 여전히 유족보상과 장례비의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보상 후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묻는 이런 사례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선원 같은 경우에는 승무중 직무 외제해를 법에서 담보하는데 이게 보험으로 들어오면 이 보통약관에서는 이 업무상재해를 보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승무중 직무 외제해는 이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 특약을 통해서 이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문에서 뭐 승무중 직무 외제해에 해당하는 사례 내용을 주어지고 가입 담보는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 특약, 뭐 WC 특약 주어지시면 여러분들은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 특약을 통해서 그에 맞는 그 보상 항목들을 산정을 해주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죠. 또 선언 파트에서는 해외 취업 선언일 경우에는 해외 취업 선언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선언에서 정한 재해보상금 외에 이 특별보상들이 조금 상선언인지 어선언인지에 따라서 이 추가로 붙을 수 있는 그거는 보상일수를 외우셔야만 이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해외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게 그 장애의 조정이 작년에 기출이 됐는데 똑같이 해외 파견 근로자 WC 특약을 주고 이 장애의 조정을 이제 출제 요소로 줘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해외 파견 근로자 해외 근제 보험인데 장애 조정 대신에 말씀드렸던 장애 가중을 이 산정 출제 요소로 넣어서 출제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해외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 특약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업무상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WC 확장 추가 특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업무상재해에서 보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파견 근로자의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 특약과 이 선언에서 얘기하는 이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 특약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보상하는 내용이 조금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간병보상 추가 특약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견 해외 근제 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인데요. 그 산재법에는 간병료와 간병급여의 구분이 있죠. 간병료는 입원 기간에 발생한 그 간병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산재가 종결이 된 이후에도 예를 들면 식물인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간병에 해당하는 이 비용들이 들겠죠. 그런 것들은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형태로 상시 간병급여인지 수시 간병급여인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 WC 특약은 긴기법의 수준을 담보하는데 이 근기법에서는 이 간병급여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까 WC 해외근제에서는 산재법 특례 수준 때문에 확장 추가 특약을 가입해서 산재 수준으로 맞춰라 했기 때문에 이 확장 추가뿐만 아니라 간병보상 추가를 가입하는 경우도 대체적으로 흔하기 때문에 이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외근제에서는 간병보상 추가 특약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 마찬가지로 이 재해보상 책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산정 요소는 전부 다 이 재해보상들은 대체적으로 선언의 이 상병보상이라든지 행불보상만 빼고는 전부 다 평균임금을 가지고 재해보상금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WC를 구하거나 승선평균 임금을 구해서 선언 WC를 구하거나 이런 문제 가능하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재해보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 보험료 산정의 제일 주된 기초가 되는 것이 근로자의 임금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평균 임금을 가지고 재해보상 책임을 사업주가 지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보험에 가입한 임금 정도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보임금이 중요하고요. 또 그 부보임금과의 실제 임금과의 이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요양보상, 비례보상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송비용 제한 같은 경우는 이송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WC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선 보상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해외 파견, 해외 WC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선언 WC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공통 요소가 되죠. 또 마찬가지로 장애의 조정은 WC 선언에서 나왔지만 장애의 조정 가지고 해외 WC 출제 가능하고요. 장애의 가중 가지고 선언 나왔지만 장애의 조정 가지고 장애의 가중 가지고 선언 WC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재해보상 책임들을 산정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약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보상 기준들, 뭐 일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암기는 이제 필수가 되겠죠. 다음 근제 파트에서는 손익상계가 이제 하나가 더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WC 특약이 필요 없지만 사업주가 재해보상 책임을 지고도 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배상하게 되는 어떤 법적 민법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할 때 이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 것이 근제보험의 EL 특약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선원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WC 특약을 기본으로 가입을 하고 사업주가 민법상의 손배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EL 특약을 가입해 놓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외 파견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자, 그럼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WC만 산정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WC도 있고 EL도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손익상계를 해주셔야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WC 특약으로 지급보험금이 얼마인지를 다 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EL 특약의 지급보험금이 얼마인지를 각각 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W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항목이 뭔지에 따라서 최종 지급보험금을 여러분들이 산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보상일수 같은 걸 암기하시면 EL 특약 같은 경우에 얘는 민법상의 손배 책임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배상 책임의 피해자 손해액 산정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러면 루틴대로 치료비, 휴업 일실 수익, 장애 일실 수익, 그다음 위자료 이런 항목들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EL 특약에 보상하는 손해를 봤더니 산재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서 보상되는 재해보상 책임액을 초과해서 사업주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WC 특약에서 받은 초과 손해를 담보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손익상계를 할 때 우리 중요했던 거는 상호 보완적인 항목끼리 항목별 손익상계 한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혹은 본인 부담 치료비,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성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WC에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EL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민법상의 휴업일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는 휴업급여 항목과 비슷한 성격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손익상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게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EL 특약의 장애일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장애급여와 손익상계 항목의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에는 이 위자료 항목이 있지만 민법상 책임을 논할 때는 위자료 항목이 있지만 산재라든지 이런 재해보상 책임액을 산정을 할 때는 이 위자료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얘는 손익상계 하지 않고 그대로 산정해서 아까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같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손익상계 하지 않고 추가로 지급될 부분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EL 특약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민법상의 손배 책임 담보하는 거니까 배상 책임 보험의 영업배책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LOL과 디덕터블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언도 똑같죠. 그래서 한 개 유형만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내려가는 유형이 똑같은 거죠. 자, 산재와 EL이 실무에서는 제일 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쓰기가 더 간단하고 빨리 적으실 수 있는 이유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WC도 구하고 그래서 최종 지급보험을 산정하고 EL도 구해서 손익상계까지 거치고 왔는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더 할 게 없는 게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재해보상 금액을 산정을 해주고 평균임금 얼마인지 업무상재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EL 특약만 이 부분만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EL 특약의 지급보험금 산정 마찬가지로 항목은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인 치료비, 휴업일실 수익, 장애일실 수익과 똑같고요. 대신에 이 상호 보완적 항목끼리 항목별 손익상계 하는 내용도 사실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향후 성형비라든지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보조구 손해, 치아부철은 2회 정도까지만 되는데 그 이후에 치아부철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익상계 없이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휴업 일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재에서는 휴업급여 항목과 손익상계를 하면 되죠. 장애는 장애급여, 위자료는 마찬가지로 산재 위자료가 없으니까 손익상계하지 않고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최종 지급보험금 단계에서는 꼭 잊지 마셔야 될 거는 LOL이라든지 자기부담금이 있는지를 살피셔가지고 최종 보상 한도에 내에서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근제 파트는 정리하자면 WC만 산정하는 문제, 이 안에서도 해외 파견인지 선원인지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선원은 17년도에 기출이 됐고요. 그 다음 산재랑 그러니까 손익상계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하나는 산재 환자가 EL 특약을 가입한 경우, 그 다음 산재 대신에 선원이라든지 해외 파견 근로자는 WC 특약을 가입을 하니까 이 민영보험사에서 받은 WC 특약과 이 EL 특약을 손익상계하는 이런 문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산재와 EL 손익상계하는 게 제일 흔하다 보니까 얘는 다수의 기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고 또 작년에는 안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WC와 EL 손익상계 같은 경우에는 각각 WC만 구하는 거 그리고 EL만 구하는 거를 혼합한 형태라서 사실은 배점을 뭐 20점 이렇게 주기에는 좀 너무 적고요. 그동안에 산재 EL 기출된 배점을 좀 살펴본 거를 조금 감안을 하면 이런 정도 형태는 한 30점 정도 이상 이렇게 배점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30점 배점을 주어지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다양한 형태의 이 문제들을 출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저렇게 30점짜리 하나를 주게 되면 좀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나오지 않은 유형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L 특약을 산정할 때 이 산정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이 배상책임 파트 산정 요소 할 때랑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EL 특약이 결국에는 민법상 손배책임 부담을 하는 거고 앞에서 봤던 이 배상책임 산정 요소도 마찬가지로 다 민법상의 손배책임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정 요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 따로 뭐 쟤 따로가 아니니까 앞에 부분을 잘 공부를 하셨으면 이 부분은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조금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사망한 경우에 이 손익상계가 적용되는 항목별 손익상계가 적용되는 건 똑같은데요. 혹시나 지문에 상속 후 공제설과 관련된 손익상계 내용이 주어진다면 즉 산재 환자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이후에 EL 특약에다가 추가 청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망의 경우 1번은 산재보상. 자, 산재보상에서는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혜택을 주는데요. 보상을 주는데 그때 이 보상을 받아가는 연금의 수급권자 범위와 자격수급권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지문에서는 이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너무 많이 주면 이게 손익상계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나온다라고 하면 첫해 기출이고 하니까 그러면 뭐 배우자가 받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좀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산재라든지 이 선원 WC 이런 애들은 재해보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들도 같이 뭐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같이 뭐 혼인할 목적으로 생계를 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이 가장이 사망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유족보상의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법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민법은 수급권자라는 말 대신에 상속권자라는 상속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천주에 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직계 뭐 비속, 직계 존속, 그다음 비속과 존속, 뭐 비속은 그 배우자와 공동 상속하고 없으면 존속이 배우자와 공동 상속하고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이제 이런 범위라든지 이 비율을 좀 정해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우자가 1순위가 맞긴 하는데 이 배우자 민법에서 얘기하는 배우자는 이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사실혼 배우자는 산재에서 돈을 받고 자 민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는 돈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상속 후 공제설 뭐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 풀어서 쓰는 요 문제들도 우리 5, 6월반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7월에도 좀 다 그 유형을 조금 변형을 해서 다시 출제를 할 예정이니까 요 정도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라고 산재에서 기출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L 특약에서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받고 EL에 추가 청구를 했는데 이 중에 그 근로자의 보조구 교체 비용, 그러니까 중간이자 아까 공제해서 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EL 특약에서 이 보조구 호프만 계수 적용하는 거. 그다음 복합장애율 계산해가지고 EL 특약에서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거 이런 거 기출이 됐고요. 또 근로자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 장례비 주고 또 그 근로자가 급여소득자여서 일실퇴직금까지 산정하는 문제가 15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산재 EL 특약의 사례 작성 폼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산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다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평균임금 다 산정해서 지급보험금까지 다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산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EL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 내용을 알려면 근제보험 EL 특약에 보상하는 손에 약관을 펼쳐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갔더니 재해보상 책임 특약, WC 특약을 얘기하는 거죠. 뭐 금기법 WC든 선언법 WC든 혹은 뭐 산재법이라든지 선언법 등에 의해서 재해보상을 받고 그것을 초과한 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배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보상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좀 식을 좀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해서 산정한 초과 손해액에서 디덕터블이 있으면 빼고 마찬가지로 1인당이든 뭐 1사고든 보상 한도에 내에서 보상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저는 비용 약관이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지금 본 약관 같은 경우에는 비용 손해를 보상을 하는데 EL 특약에서 이 협력 비용과 소송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지금 약관을 보고 여기다 적은 거고요. 그다음 국문 영업배상 책임 보험처럼 5가지 비용 손해를 보상하는 EL 특약의 약관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비용 손해를 묻는 사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주어진 그 지문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서 만약에 사례 문제 지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 뭐 대입권 보존 비용 얼마, 또 뭐 있을까요? 뭐 공탁 보증 보험료 얼마 이런 내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출제자는 5가지 비용을 보상하는 약관을 보고 문제를 출제한 것이니까 그리 아시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 없이 뭐 협력 비용 얼마 혹은 뭐 협력비 소송 비용 얼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얼핏 살펴봤더니 법률상 손배금보다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주어졌다 하면 그 출제자는 이 2가지 비용을 보상하는 약관을 보고 문제를 출제한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걱정되신다 하면 이 2가지로 풀으시고 괄호를 하시고 국문 영업배상 책임처럼 5가지 비용 손해를 보상하는 시중의 약관도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같이 적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내용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인 즉슨 뭐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위반해서 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출되었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사업주가 위반을 해서 이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지는데 그 성격을 우리는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격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면 약관상의 면책 사유라든지 계약상 하자만 없으면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산재와 EL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손익상계가 결국에는 중요한데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손익상계를 하고 그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판례상에서는 이 상호 보완적인 항목끼리 손익상계를 한다라고 판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인부담 치료비는 산재라든지 WC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사상 손배금에서 과실상계에서 추가로 보상할 수 있고 뭐 향후치료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개호비는 개호비 항목에서, 장례비는 장례비 항목, 휴업급여는 입원 일실 수익, 장애는 장애 일실 수익. 만약에 산재라든지 WC에서 이 연금 형태로 수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연금을 손익상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일시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일수들이 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해가지고 장애 일실 수익하고 이 손익상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재해보상에는 위자료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는 손익상계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EL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보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작성 폼을 좀 보여드리면
먼저 산재와 이엘이니까 우리 산재는 검토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막바로 사업주가 어떤 경우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750조라든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 390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문을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조문을 찾아서 간단하게 안전배려를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서 피보험자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약관의 계약사항 중에서 면책사항이라든지 하자 같은 것들까지도 마지막으로 꼭 검토를 해주셔야 지급보험금 산정 파트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사안에서 면책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계약상의 기간 내 사고인지 이런 하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면책이라고 하면 밑에 지급보험금 산정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피보험자한테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걸로 이게 문제를 읽어보시면 거의 지문이 그렇게 주어지고요. 또 거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지급보험금 산정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이니까 아까 산재 EL 특약은 재해보상금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왼쪽 편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항목들을 일단은 쭉 열거를 해주신 다음에 각각 상호 보완적인 항목끼리 손익상계를 해서 추가로 보상할 금액이 있을 때에만 합계를 구하셔가지고 마지막에 EL 특약의 최종 지급 보험금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공제 적용 여부예요. 그래서 이 폼을 큰 목차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문제를 읽어보시고 이게 산재 이해를 손익상계 문제구나 라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이 형태대로 그대로 갖다가 폼을 작성을 해주시면 이 생각할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산재와 사배책 특약의 이 보상하는 손해를 지급보험금 산정을 이 답안지에 옮겨본 내용이에요. 저희 5월반 학생이 이제 적으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답안지가 있어서 한번 추려와 봤고요. 먼저 EL 특약이라고 큰 목차가 하나가 주어졌고요. 그 밑에는 1번 이 순서대로 지금 적고 있어요. 사안을 검토해서 이 EL 특약은 WC라든지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 초과해서 보상한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피보험자가 이러이러한 과실로 몇 주에 근거한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고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상호 보완적 항목끼리 항목별 손익상계에서 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적어주시고 이제 지급보험금을 쭉 아까 그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사망한 경우라서 비용에 해당하는 장례비 주고 그다음에 사망일실 수익에서 유족보상 손익상계 했고요. 그다음 위자료 항목 있고 합계 구해서 마지막으로 이 최종 지급 보험금 한도의 비용까지 비교적 잘 작성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도 왼쪽도 줄이 쫙 맞춰져 있고요. 목차도 이렇게 정리해드린 대로 잘 나누고 있어서 출제자가 봤을 때에도 아마 이렇게 배점 매기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중간중간 요소들마다 이 내용을 좀 다 적어줬었거든요. 3분의 1은 생계비 공제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1억 4,300은 이 사망 일실 수익이고 1억 4,300은 WC 유족 보상에서 손익상계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 적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안 적으셔도 무방하지만 적으신다라고 하면 필요한 요소들을 적으신다라고 하면 조금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 폼을 다 제가 5, 6월 교환에는 다 나눠드렸고요. 이 WC만 산정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선원 WC 혹은 해외 파견 근로자 WC만이라고 한다면 자 목차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사안의 검토, 그 다음에 WC 특약의 지급보험금 산정. 자 사안의 검토 여부에서는요. 자 WC 특약이니까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만 맞으면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주어진 지문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혹은 선원이면 직무상 재해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업무상 재해이면 WC 특약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면 아까처럼 뭐 비업무상 재해 확정 추가 특약이 이제 가입되어 있을 테니까 그 특약에 의해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 WC 특약은 재해보상 책임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민법상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 파트에다가 검토해 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이 사업주의 법률상 손배 책임은 요 EL 특약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데서 검토를 해주시는 거고 WC만 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안의 검토는 정리해드리면 업무상 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WC 특약을 적용할 건지 혹은 뭐 비업무상 확장 추가 특약을 적용해서 산정할 건지를 밝혀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WC EL 특약, 아까처럼 해외 근제 플러스 EL 특약, 선언 근제 플러스 EL 특약 이런 형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아예 항목이 딱딱 구별이 되죠. 먼저 WC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적고 그래서 최종 지급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EL 특약은 별도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 사고가 WC 특약에서만 보상이 되고 EL 특약은 분명히 사업주의 과실책임주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과실이 있을 때만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WC만 책임이 발생하고 EL 특약에서는 보상 책임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합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각각의 크게 이 특약을 크게 목차를 두 개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WC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요 내용과 그대로 똑같은 거죠. 그 다음 지급보험금 산정은 요 내용이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 다음 EL에서는 사안을 검토하실 때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성립해야 산재 뭐 초과손해 혹은 WC 초과손해를 보상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지급보험금 산정 파트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신 다음에 WC에서 각각 받은 항목별끼리 손익상계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에 EL에서 나갈 최종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산재 플러스 EL, 그 다음 WC만 혹은 WC 플러스 E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적어드린 이 목차들을 조금 외워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좀 반복 연습을 하시면 이 문제 보실 때 막바로 생각할 시간 필요 없이 막바로 그냥 요소를 바로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 6월에 수강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환 참고하셔가지고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실 때 단순하게 답을 맞추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결국에는 출제자가 원하는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옆에다가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서 그게 맞으면 이런 드린 이 아까 배책의 이 사례 작성 폼, 근제 파트의 사례 작성 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셔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답안지 연습을 하고 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출유형 및